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제통합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데에 활용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만약 급진적인 형태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서는 제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 직후부터 인구 이동이 자유화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남북 경제가 완전히 통합된 상황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의 자유는 용인하되 남북한 지역의 노동제도나 사회복지제도 등에는 차이를 두고 단계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입니다. 이는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정치적 요소가 고려될 경우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2025년 통일된다는 가정 하에 통일 이후 3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서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방법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회계 방식의 경우 다른 모형에 비해 가정이나 산출 과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서 성장회계 방식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성장회계 모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수식을 활용해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성장회계 모형에서 경제 성장률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의 자본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증가율을 곱한 값,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과 노동 투입 증가율을 곱한 값을 더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 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생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도 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수준이 높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제도적 환경, 재산권 보호 수준, 대외 개방 수준,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다양한 요소가 총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은 각각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 요소를 제공한 경제 주체에게 대가가 지급됩니다. 이때 자본을 제공한 경제 주체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자본소득, 노동을 제공한 경제 주체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노동소득입니다. 그런데 자본소득이 3분의 1 정도, 노동소득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자본소득 분배율을 남북한 모두 0.35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0.65로 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스톡과 노동 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 스톡은 투자를 통해서 축적된 생산 설비와 같은 물적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동 투입 규모는 말 그대로 생산에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정리하면 성장회계 모형에 따르면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 성장은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자본 스톡이나 노동 투입 규모가 증가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총요소 생산성, 자본 스톡, 노동 투입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총요소 생산성, 자본 스톡, 노동 투입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 모두를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추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모두 설명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꼭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니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투입, 즉 취업자 수의 변화를 전망하려면 남북한 지역 생산 가능 인구, 북한 주민의 남한 지역으로의 순이주 규모,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에 대해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사항을 어떻게 가정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에서 노동 투입, 자본 스톡, 총 요소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노동 투입부터 보겠습니다. 통일 이후 남한 지역 취업자 수는 기존 남한 지역 취업자 수에 순 이주민 중 취업자 수를 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존 남한 지역 취업자 수에 대한 전망치는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 이주민 중 취업자 수인데 이는 인구 이동이 자유화될 경우 북한 주민이 얼마나 남한 지역으로 내려올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가 있지만 한국과는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달라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아도 추정 결과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10년간 600만 명이 이주한다고 전망한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12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 이후 20년간 동독 지역 인구의 10.9%가 서독 지역으로 순이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은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주했습니다. 또 하나 조선족의 남한 체류 사례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2007년 방문 취업제가 도입되면서 조선족의 남한 체류와 취업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그러자 조선족 입국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방문 취업제 도입 이후 10년 사이 한국에 온 조선족은 중국 내 조선족 인구의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선족의 경우 북한 주민에 비해 남한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득 수준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규모의 조선족이 경제적 이유에서 남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일 이후 30년간 북한 주민의 순이주 규모는 북한 인구의 15에서 25%, 즉 약 390에서 6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이주 규모는 독일 사례와 같이 통일 초기에 집중되며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림은 북한 인구의 15%, 20%, 25%가 이주하는 시나리오별로 누적 순이주자 수 추이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남한 지역의 노동 투입 규모 변화를 추정하려면, 즉 취업자 수 변화를 추정하려면 그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등 여러 사항을 가정해야 합니다. 또 북한 주민이 남하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나 통일 한국에서는 국방 인력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림은 이렇게 해서 추정한 통일 이후 남한 지역의 취업자 수 추이입니다. 먼저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부터 보시면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의 남하를 가정할 경우를 보면 일정 기간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역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취업자 수의 감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번에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취업자 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이주자 수 외에 여러 가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림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취업자 수 분석 결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초반에는 북한 주민이 대량으로 남한 지역에 이주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남한 지역으로의 이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실업률도 정체되는 가운데 북한 지역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 한국의 자본 스톡 증가율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본 스톡 증가율은 신규 투자 규모와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감가상각률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남북한 지역 신규 투자 규모를 어떻게 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한 지역 신규 투자부터 보겠습니다.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신규 투자에 대한 전망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남한 지역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일 이후 남한 정부가 막대한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매년 GDP의 4에서 5%를 동독 지역으로 이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경우 경제력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수 증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통일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통일 시 남한 지역의 민간 투자와 공공 투자는 모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본 스톡 증가율은 통일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자본 스톡 증가율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인데 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초기 하락폭이 크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추계한 신석하 등의 연구에서는 통일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남한 지역 자본 스톡 증가율이 2021에서 2025년 4.1%에서 2051에서 2055년 1.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 주민의 순이주 규모가 20%일 경우 자본 스톡 증가율이 2025년 3%에서 2050에서 54년 0.6%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순이주 규모가 20%일 경우라는 전제를 붙인 것은 이주 규모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북한 지역 신규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북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한 정부나 민간 기업이 북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가지 모두 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지역 투자율이 10%에서 20년간 매년 1%포인트씩 상승한 뒤 2045년 이후에는 3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공공투자는 통일 이후 10년간 남한 GDP 대비 0.5% 수준에서 이루어지다가 이후 감소하여 0.2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규모는 2025년 남한 GDP 대비 0.1%에서 매년 0.1%포인트씩 상승한 뒤 2034년 이후에는 1%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한 것은 초반에는 공공투자가 활발하고 이후에는 점차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요소 생산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한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통일 초기에는 통일이 총 요소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한 지역 실업률 상승, 남북한 주민 간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북한 주민의 남하로 인해 평균적인 인적 자본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 등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신석하 등의 연구에 비해 통일 초기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설정했고 이후 정체하다가 2035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여 2054년에는 1.4%를 기록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했습니다. 그럼 북한 지역 총요소 생산성은 어떠한 변화를 보일까요?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총요소 생산성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요소 생산성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대외 개방 수준,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례를 보아도 통일 직후 동독 지역에서 총요소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의 사례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보면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 개방 초기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높다가 1980년대 중반 감소한 뒤 개혁 개방이 강화된 1990년대 이후 다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30년간의 평균을 구해보면 3.5% 정도입니다. 이러한 중국 사례는 제도적 환경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남한 지역으로부터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국처럼 통일 직후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높다가 이후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통일 이후 30년간 북한 지역 총요소 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은 3.7%로 가정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사례와 비슷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 분석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